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나라님의 용상은 그 주인이 앉아 있었으나 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이른 나이에 꽃잎처럼 쓰러지신 지 꼭 석 달째, 임금 이원의 모든 시간은 그날 그 시각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아, 그 시름이 어찌나 깊고도 무겁던지요. 거대한 궁궐 전체가 마치 거무죽죽한 비구름에 갇힌 듯 단 한 줄기 햇살도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바람마저 숨을 죽이고 새들은 울음을 그쳤으며 궁인들은 그림자처럼 발소리를 죽여 걸었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듯한 시리고도 텅 빈 절망이었지요. 훤은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창밖의 늙은 매화나무, 그 앙상한 가지만을 끔뻑이며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옥체를 보존하시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귀한 수라상은 그 화려한 모양새 그대로 물려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젓가락 한 번, 수저 한 번 닿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하, 제발 수저라도 드시옵소서. 이대로 가시다가는 옥체가 상하시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늙은 상선이 차가운 마루에 이마를 조아리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의 애끓는 목소리가 텅 빈 편전을 울렸으나 훤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싸늘했습니다. 물리거라. 그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삶의 그 어떤 기운도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먼지 쌓인 현악기에서 나는 둔탁하고 메마른 소리 같았지요. 전하, 맛이 없으시옵니까? 무엇이 드시고 싶으신지 하명만 내리시옵소서. 이 늙은 소신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바치겠사옵니다. 맛이 없다. 예.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가 않는구나. 꿀을 가져와도 쓸 것이고 소금을 가져와도 싱거울 것이다. 그러니 그만하고 모두 물러가라. 나를 그저 혼자 있게 두어라. 그것이 훤히 내어놓은 가장 긴 말씀이었습니다. 어이가 다급히 들어와 진맥이라도 하고자 청하였으나 훤은 그마저도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하, 맥이라도 짚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아니 되옵니다.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이 아니니라. 이 마음이, 속이 텅 비어버렸는데 그깟 맥을 짚어 무엇하겠느냐. 그만들 하라. 내 귀가 시끄럽구나. 훤은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촛불처럼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저러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잠긴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삶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은 사람의 텅 빈 눈빛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왕의 죽음을 예감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경을 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훤의 어마마마 대비였습니다. 대비는 겉으로는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며 눈물을 훔치는 척했으나 그 속내는 실로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어지자 자신의 오라비이자 지금의 영의정인 윤치경을 자신의 처소인 자경전으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보셨지요, 오라버니. 주상의 저 위태로운 모습 말입니다. 마마,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허나 저러다 정말 용상이 비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닌지 소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영의정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걱정이 묻어났으나 대비는 찻잔을 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서늘하던지요. 두렵다니요.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마마, 지금 기회라 하셨사옵니까? 그러합니다. 주상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이 어미의 품이 더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말이지요. 중전의 빈자리가 저리도 크시니 이제는 이 늙은 어미가 그 곁에서 든든히 지켜드리며 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하오면 다시금 발을 내리시고 나라 일을 돌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옵니까? 오라버니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주상의 저 유약하고 병든 마음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지요. 우리 윤씨 가문이 이 위태로운 나라를 굳건히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로 무서운 말이었지요. 대비에게 훤해 꺼져가는 생명은 아들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을 절호의 틈이었고 잃어버린 야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너른 발판이었습니다. 훤히 저렇게 무력하게 무너져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세상이 활짝 열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수라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올라온 최고의 재료들과 당대 최고의 솜씨를 지닌 숙수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정성 어린 음식은 왕의 입술에 닿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전하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한 것을 어서 올리라 하지 않았느냐? 최고 상궁의 날카로운 불호령이 아침마다 수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의 처방대로 길을 도두는 온갖 귀한 약재를 쓰고 입맛을 깨운다는 산과 바다의 진귀한 재료를 다 써보았사옵니다. 허나 전하께서는 냄새조차 맡으려 하지 않으시옵니다. 이 무능한 것들, 변명일랑 집어치워라. 내년들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다. 주상의 옥체가 조금이라도 더 상하시면 너희 모두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숙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날마다 새로운 음식을 고안에 올렸습니다. 화려하고 기름지고 코를 찌를 듯 향기로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들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왕명을 따라야 하는 무거운 의무와 당장 닥칠지 모를 무서운 벌을 피하려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지요. 훤히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혀끝의 입맛이 아니라 삶의 맛 그 자체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왕의 생명은 속절없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해가 늦게 들고 가장 먼저 어둠이 내리는 곳, 바로 세닷방이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궁인들이 입고 벗는 옷가지들을 씻고 다듬고 염색하는 이곳은 겨울이면 살을 애는 듯한 찬 기운과 눅눅한 물비린내가 떠날 날이 없었지요. 아, 그곳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한 무수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화, 희고 깨끗한 꽃이라는 뜻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검붉게 얼어터진 손마디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화는 말수가 적고 그림자처럼 조용했습니다. 허나 그 침묵 속에는 천한 무수리의 것이라곤 믿기 힘든 깊은 생각과 맑은 눈빛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소화는 본디 사대부의 귀한 여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벼슬길에는 뜻이 없었으나 음식의 이치를 탐구하고 맛의 조화를 풀어내는 데는 딸을 자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음식은 곧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라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참으로 따뜻한 분이셨지요. 하지만 그 뛰어난 재주와 어질던 성품이 시기를 샀던 것일까요? 간신배의 모함에 휘말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끝내는 차가운 옥에서 한을 풀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소아는 영모 죄인의 딸이라는 지워지지 않을 주홍 글씨를 이마에 새긴 채 가장 밑바닥인 이곳 세닷방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아가 짊어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혀끝에서 온갖 맛의 근원을 찾아내는 천부적인 재능과 음식이 사람의 마음에 어찌 가닿는지를 꿰뚫어보는 남다른 총기, 그것을 꽁꽁 숨기고 살아야 하는 신세였지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유산인 그 재능은 지금의 소아에게는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에구, 허리야. 이놈의 빨래는 해도 끝이 없네. 손이 다 얼어붙는 것 같아. 말도 말게.
그런데 자네 저기 좀 보게. 또 나오시네. 또. 그때였습니다. 마침 수라간 쪽에서 퇴선간의 나인들이 줄을 지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임금의 수라상이 들려 있었으나 그릇마다 음식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윤기 흐르는 찜이며 저 곱게 빚은 떡 좀 보게. 저런 건 평생 구경도 못할 텐데 저걸 고스란히 내다 버린단 말인가. 쯧쯧 아까워라. 듣자 하니 나라님께서 중전마마 가신 뒤로 통 입맛을 잃으셨다지 뭔가. 물 한 모금도 겨우 넘기신다고 하네. 저러다 용체가 상하실까 궁궐 전체가 가시방석이야. 오죽하면 최고 상궁마마께서 숙수들을 날마다 쥐잡듯 잡으신다던데. 저렇게 귀한 산과 바다의 온갖 것들을 앞에 두고도 마다하시니 대체 무엇이 드시고 싶으신 게야.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일세. 다른 무수리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동안 소하는 얼음물에 담갔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버려지는 음식에 가닿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화려함과 아까움에 주목했으나 소아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차가워. 음식은 분명 뜨거운 김이 올랐으나 그것은 그저 불의 열기일 뿐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저것은 맛이 없는 게 아니야. 저기엔 마음이 없어. 따뜻한 숨결이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지 않아. 소하는 뚜렷이 보았습니다. 저 음식들에는 왕을 살리려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법도대로 만들어진 귀한 재료들의 무덤이었지요. 그 속에는 최고 상궁의 무서운 불호령에 대한 두려움과 정해진 책무를 다하려는 무거운 의무감만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라님께서도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처럼 마음이 굶주리신 게야. 소하는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옥에 갇혀 쓰러져 가시던 마지막 모습, 어머니가 눈물로 지어보낸 밥상을 그저 밀어내시며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 중얼거리시던 그 텅 빈 눈빛을 말입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과 의지가 꺾여 마음이 굶주렸던 것입니다. 지금 헌의 모습이 꼭 그러하였습니다. 저 차가운 음식으로는 저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없지. 단 한 술이라도, 아니, 단 한 방울의 국물이라도 진정으로 마음을 담은 것이라면. 아, 어찌할까요? 그 순간 소아의 가슴 속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뜨거운 불씨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손과 저 멀리 버려지는 화려한 음식물들을 가만히, 아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소하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세다방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그 작은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도리어 온몸을 태울 듯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라님을 저대로 돌아가시게 둘 수는 없어. 이 생각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맞부딪혔습니다. 아버지가 겪으신 그 끔찍한 옥사의 기억이 영모 죄인의 딸이라는 굴레가 그녀의 발목을 쇠사슬처럼 무겁게 휘감았습니다. 천한 무수리가 감히 임금의 수라에 손을 대다니요. 그것은 종묘사직을 뒤흔드는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였습니다. 발각되는 날에는 그녀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녀와 말을 섞은 모든 이들이 화를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아, 어찌 이리도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소아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따뜻한 밥 한 술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였습니다. 소아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캄캄한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수라간 뒤편 작은 소주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벗이자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어린 생각씨 다니가 있었습니다. 생각씨는 본디 궁궐에 갓 들어와 침방이나 수방 따위에 일을 배우는 어린 견습 나인을 이르는 말로 다니는 소아와 같은 몰락한 가문 출신으로 서로의 처지를 말없이 다독여주는 동생과도 같은 아이였지요.
소화는 구석에서 늦은 저녁 설거감을 정리하는 다니를 불렀습니다. 다니야. 작은 목소리에도 다니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 소화 언니. 이 밤중에 어쩐 일이셔요? 얼굴이 왜 이리 하얘요? 어디 아프셔요? 다니야. 내가 너에게 아주 무서운 부탁을 하나 하러 왔다. 소아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니의 동그란 눈이 겁에 질려 흔들렸습니다. 무서운 부탁이요? 그게 무언데요? 혹 누가 언니를 괴롭혔어요?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야. 소아는 다니의 차가운 손을 꾹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라님 말이다. 나라님께서 저러다가는 정말 돌아가실지도 몰라. 언니, 쉬.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셔요. 벽에도 귀가 있답니다. 다니가 사색이 되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알아. 알지만 다니야. 오늘 내다버리는 수라를 보았어. 그건 음식이 아니더구나. 아무런 마음도 담기지 않은 차가운 껍데기일 뿐이야. 저런 것으로는 굶주린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 그럼 어쩌려고요? 우리 같은 것들이 무얼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밥을 좀 지으려 한다. 나라님께 올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그 순간 다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아이는 잡힌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 지금 제정신이셔요?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그건 죽을 죄셔요. 우리 둘 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거란 말이에요. 언니 아버님 일을 벌써 잊으셨어요? 다니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 말이 소아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잊지 않았어. 잊을 수가 없지. 그래서 더는 못 보겠다. 내 아버님처럼 저리 텅 빈 눈으로 쓰러져 가시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다니야, 나는 이미 목숨을 내놓았다. 허나 너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지. 내가 어찌 너에게 그런 짐을 지우겠느냐. 그저 이 소주방 한 구석을 딱 한 시집만 쓸 수 있게 눈 감아주지 않겠니? 내가 나를 보지 못한 것으로 하면 정녕 아무도 모를 게야.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마. 소하는 다니의 체면을 지켜주며 결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절히 청할 뿐이었지요. 다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호되게 알아누웠을 때 소아 언니가 자신의 몫으로 나온 귀한 쌀밥을 몰래 모아 죽을 쑤어 주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했던 죽 한 그릇이 자신을 살렸었습니다. 다니는 입술을 세게 깨물더니 이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망을 볼게요. 숙수님들이 모두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어요. 지금이셔요. 어서요. 아, 고마운 아이였지요. 두 사람은 쥐 죽은 듯 고요한 소주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소아의 손길은 떨렸으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재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쌀독에서 정갈하게 씻은 흰쌀 한 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샘물을 길어와 작은 옹솥에 앉혔습니다. 아궁이에 남은 잔불을 살려내어 불씨를 조심스레 불어넣었습니다. 후. 그 숨결에는 제발 살아나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아는 곁에서 말린 조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맑은 물에 넣고 비린내를 잡을 팥뿌리 몇 개와 함께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톡, 타닥.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캄캄한 주방에서 천둥처럼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게 누구 있느냐? 이 야심한 시각에 저 멀리서 술라를 도는 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하와 다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다니가 새파랗게 질려 소아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했습니다. 그 서슬 퍼런 목소리에 소아와 다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지요. 이대로 끝인가. 소아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니가 그 작고 떨리는 몸으로 소아를 소주방 가장 깊은 구석, 텅 빈 장독들 뒤편의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재빨리 그 곁에 몸을 숨겼습니다. 쿵, 쿵, 쿵. 묵직한 가죽신 발소리가 젖은 흙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불씨가 살아있는 냄새가 났는데 술라군의 거친 목소리가 바로 코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소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다니가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떠는 것이 맞잡은 손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젠장할. 고양이라도 숨어들었나. 술라군은 킁킁거리며 어두운 소주방 안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궁이의 불은 밥이 뜸드는 약한 불씨뿐이라 멀리서는 그 빛이 보이지 않았던 게지요. 에잇, 재수 없는 소리. 어서 다음 구역으로 가세. 김서방. 알았네, 알았어. 참견은. 멀리서 다른 군관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는 이내 쿵쿵거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이나 아주 한참이나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으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갔나 봐요, 언니. 다니가 울음이 반쯤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아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니야.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구나. 아니에요, 언니. 무서웠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알아.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정말 서둘러야 해. 밥이 다 되었어. 소아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옹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 그 순간 세상에 그 어떤 난초 향기보다도 맑고 그 어떤 사양보다도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그저 갓 지은 흰 쌀밥 냄새였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 곁에 둔 뚝배기에서는 맑은 조갯국이 보글보글 정갈하게 끓어올랐습니다. 소아는 화려한 용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장 깨끗하고 작은 사기 그릇 2개를 찾아냈습니다. 하나에는 밥을 소복이 담고 다른 하나에는 맑은 국물만을 조심스레 따랐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반찬 하나 없는 실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밥상이었지요. 언니, 정말 이것뿐이셔요? 반찬도 하나 없이 이러다 되려 노여움을 사시는 건 다니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소아는 밥그릇을 어루만지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야, 지금 나라님께 필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야. 그저 따뜻한 숨결이야.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담긴 그저 따뜻한 밥 한 술. 그것이면 좋게. 소아는 작은 나무 밥상에 2 그릇을 올리고 깨끗한 무명천으로 덮었습니다. 이제 내게 달렸다. 너는 본디 야참으로 따뜻한 물을 올리는 아이이니 의심을 덜 살 게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용히 침전으로 가거라. 그리고 절대로 내가 한 짓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 누가 보았느냐 물으시면 그저 어둠 속에 웬 궁인이 두고 가라 하였다고 그리 말해야 해. 알겠느냐? 이 또한 소아가 어린 다니를 지키려는 깊은 배려였습니다. 다니는 눈을 한번 꾹 감았다 뜨더니 밥상을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네, 언니. 다녀올게요. 작은 아이의 어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소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2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저의 마음이 닿게 해주시옵소서. 한편 훤의 침전은 여전히 얼음굴처럼 차가웠습니다. 훤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의 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늙은 상선이 물리고 난 지 한참 뒤라 들어올 이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누구인가? 목소리는 마른 잎사귀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소인이옵니다. 전하. 야참으로 따뜻한 물을 되었으니 물리고 가거라. 아무것도 입에 대고 싶지 않다. 그때였습니다. 훤의 코끝에 아주 낯설고도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늘 맡던 지독한 약재 냄새도 아니요, 진귀한 재료들이 뒤섞인 무거운 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맑고 구수하고 깨끗한 밥 짓는 냄새였습니다. 무엇이냐? 훤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생각시 아이가 밥상 하나를 내려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과인의 명을 어기고 음식을 드린 게냐? 당장 저것을 치우지 못할까? 훤히 노기를 터뜨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냄새. 아주 어릴 적, 아직 궁에 들어오기 전 어머니의 품에서 맡았던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물러가라. 단이가 황급히 절을 올리고 침전을 빠져나갔습니다. 훤은 한참이나 그 밥상을 노려보았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나를 희롱하는가. 그는 밥상을 뒤엎어버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그릇의 온기. 따뜻해. 석 달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훤은 떨리는 손으로 무명천을 걷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 그리고 맑은 조갯국.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훤은 실소했습니다. 이게 다란 말이냐? 이깟 밥 한 덩이와 국물이. 하지만 그는 저도 모르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맑은 국물을 한 술,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훤의 텅 빈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던 혀끝에 짜고 따뜻하고 시원한 맛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혀로 느끼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속이 그 따뜻한 기운에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훤은 허겁지겁 국물을 다시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한술 크게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쌀밥이 이리도 달콤한 것이었는지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밥을 씹을수록 잃어버렸던 생명의 기운이 그 텅 빈 속을 따뜻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흘리는 눈물인지 얼마 만에 맛보는 음식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텅 빈 그릇이 맑은 소리를 내며 상에 놓였습니다. 여봐라. 훤히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음식을 가져온 자를 찾아내어라. 그 목소리는 실로 석 달 만에 처음 듣는 살아있는 임금의 목소리였습니다. 텅 비었던 편전을 가득 채운 그 우렁찬 호령에 늙은 상선은 놀라 자빠질 뻔했답니다. 그것은 쓰러져가는 병자의 호소가 아니라 좌중을 압도하는 군주의 어명이었으니까요. 예, 전하.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당장 그 자를 찾아내겠사옵니다. 상선은 허둥지둥 물러나왔습니다. 임금이 밥을 비웠다는 소식,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든 이름 모를 자를 찾으라는 명은 마른 장작더미에 떨어진 불씨처럼 순식간에 온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들었는가? 전하께서 드디어 수라를 드셨다네. 헌데 그게 수라간에서 올린 것이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더군. 어느 궁인인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자가 몰래 밥을 드렸는데 전하께서 그걸 싹 비우셨다는 게야. 세상에. 그래, 그가 뉘라던가. 알 수 없지. 지금 상선께서 눈에 불을 켜고 그 자를 찾고 계시네.
큰 상을 받거나 아니면 목이 달아나거나. 둘 중 하나겠지. 궁궐이 이처럼 발칵 뒤집힌 소식은 세답방의 가장 깊은 구석까지도 파고들었습니다. 단이가 사색이 된 얼굴로 소아에게 달려온 것은 그로부터 반 시즌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났어. 단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소아의 옷소매를 꽉 붙잡고 가늘게 떨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단이야. 숨을 크게 쉬어보아. 무슨 일이야? 나라님께서 찾으셔요. 언니를, 아니, 그 밥을 만든 사람을 찾으신대요. 지금 온 궁궐이 뒤집혔어요. 나인이고 무술이고 할 것 없이 어젯밤 침전 근처에 간 사람을 모조리 색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올 것이 왔구나. 소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차가운 돌덩이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영모 죄인의 딸. 그 붉은 낙인이 등줄기를 지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 어떡해요? 잡히면 우린 죽은 목숨이에요. 횡령도 모자라 감히 나라님 수라에 손을 댔으니 살려달라 빌 틈도 없이. 단이야. 소아가 단이의 떨리는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정작 소아 자신의 손도 떨리고 있었지만 이 어린 동생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님께서 드셨다 하더냐? 네. 그건, 예. 상선께서 기뻐서 펄펄 뛰시더래요. 그릇이 텅 비었다고. 그럼, 되었다. 언니. 사람만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마음 하나뿐이었어. 그러니 단이야, 너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누가 묻거든 모른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물을 올리러 갔을 뿐이라 그리 말해야 한다. 알겠니? 소아는 이 모든 일이 결국 자신을 올가맬 덫이 될 줄 알면서도 훤히 살아났다는 그 사실 하나에 위태로운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수라관에서는 어제의 기적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정성스러운 아침 수라를 올렸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전하, 기력을 되찾으실 최고의 음식들로만 차렸사옵니다. 부디 물리거라. 훤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예. 전하, 허나 이는 어젯밤의 그 밥이 아니지 않으냐. 나는 그 밥을 원한다. 그 밥과 그 맑은 국이 아니면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실로 임금의 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느낀 삶의 온기에 대한 간절한 신뢰이자 그 따뜻함을 다시 잃고 싶지 않은 헌신이었지요. 허나 전하, 그 주인을 찾지 못했사옵니다. 대체 어느 궁인지 어느 처소인지 찾아내라.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그 밥을 먹을 것이다. 당장 그것을 다시 가져오라 명하거라. 왕이 보이지 않는 손의 음식만을 고집한다는 것, 이는 실로 기이하고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대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대비는 자신의 처소인 자경전에서 오라비인 영의정 윤치경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주상께서 회복하고 계시다. 찻잔을 내려놓는 대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아닌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마,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옵니까? 하늘이 우리 조종을 도운 경사라 하셨습니까?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대비가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이 어미가 올린 약과 음식은 모조리 물리치던 주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근본도 모를 천한 것이 올린 밥 한 그릇에 저리 기운을 차리셨다. 오라버니께서는 이것이 이치에 맞다 생각하십니까? 마마의 말씀은 주술이거나 독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실로 무서운 단언이었습니다. 어이들도 못 고친 병을 밥 한 그릇이 고쳤다니요. 그것은 필시 주상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 조종하려는 흉계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미와 오라버니를 치려는 저 반대편 놈들의 수작일지도 모르지요. 하오나 전하께서는 그 밥을 드시고 분명 기운을 차리시지 않았사옵니까? 그것이 더 무서운 게지요. 서서히 스며드는 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사술일 수도 있고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주상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려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대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뱀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좀먹을 아주 위험한 징조입니다. 당장 의금부와 내금위를 풀어 그 유령을 잡아들이세요. 그리고 잡히는 즉시 내 앞에 먼저 데려와야 합니다. 국무는 이 내가 직접 할 것이니 대비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소아를 살리려던 임금의 어명은 이제 소아를 죽이려는 대비에 덫이 되어 궁궐 전체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그 고집스러운 어명은 도리어 궁궐을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대비임을 아는 덫이 무서워 감히 나설 수가 없었지요. 헌은 약조라도 한 듯 그날부터 다시 수라간에서 올리는 모든 음식을 밀어냈습니다. 겨우 돌아왔던 핏기가 하얀 오간에서 다시 쓰러져 갔습니다. 애써 피워 올린 생명의 불씨가 다시 사그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헌은 그저 굶주린 채 어둠 속에서 오직 그 따뜻한 밤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소아의 마음은 날카로운 칼로 저미는 듯 했습니다. 이 어찌할 수 없는 굴레란 말입니까? 언니, 제발 멈추셔요. 이젠 정말 아니 되셔요. 단이가 희고 마른 손으로 소아의 옷자락을 붙들고 울먹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당나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궁궐 전체가 거미줄처럼 촘촘해요. 내금이 군관들이 수라간과 침전 사이를 한 시즌에 12번도 더 오가요. 지금 또 가신다면 우린 정말 그 자리에서 잡히고 말 거예요. 뼈도 못 추릴 거란 말이에요. 단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소아는 떨고 있는 그 작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정작 소아 자신의 심장도 발밑까지 내려앉는 듯 차가웠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단이야. 그럼 이대로 저분을 돌아가시게 두어야 하겠니? 언니. 나는 내 아버님이 저리 텅 빈 눈으로 쓰러져 가시는 것을 힘없이 지켜보아야만 했다. 굶주리신 것은 뱃속이 아니라 마음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 그 한이 내 가슴에 이리도 깊이 박혀 있단다. 소하는 단이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체면이나 안위가 아닌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지금 나라님께서 그 밥 한 그릇의 의지에 겨우 숨을 잇고 계시어. 내가 여기서 두려움에 멈춘다면 나는 내 손으로 그분의 숨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 아버님께 배운 사람을 살리는 그 마음을 내 어찌 저버리겠느냐. 나는 그리 못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에게는 그것이 그녀가 살아 숨쉬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실로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짊어진 가장 무겁고도 거룩한 굴레였지요. 잡히는 것은 내가 잡힐 것이다. 너는 절대로 아는 체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그녀의 그 헌신적인 눈빛에 단이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소아는 두 번째 밥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라간이 아니었습니다. 대비의 눈이 그곳에 쏠려 있음을 알았기에 그녀는 세닷방 뒤편 아무도 쓰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아궁이를 찾아냈습니다. 몰래 감춰둔 마른 나뭇가지를 태워 이번에는 잣을 곱게 갈아 넣은 뽀얀 잣죽을 쑤었습니다. 그 고소하고 따뜻한 향기가 부디 헌의 속을 든든히 채워주길 바라면서요. 단이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 죽은 헌의 침전에 무사히 닿았습니다. 헌은 그릇을 비웠습니다. 다음 날 헌의 목소리는 조금 더 윤택해졌습니다. 소화는 그 다음 날 밤 시들기 직전에 애호박을 구해 맑은 새우젓국을 끓였습니다. 헌은 그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 헌은 상선에게 내일은 고기가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는 석 달 만에 첫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대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요망하고 간악한 것이 감히 내 눈앞에서 버젓이 주상을 홀리고 있단 말인가. 대비는 경노했습니다. 아들의 회복이 곧 자신의 권력이 쓰러지는 소리임을 그녀는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쥐새끼가 드나드는 구멍이 수라간이 아니었단 말이다. 내관이든 궁녀든 하다못해 저 미천한 무수리까지 침전 근처를 오가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라. 그 요물을 오늘 밤 기필코 내 앞에 산채로 잡아오너라. 대비의 서슬 퍼런 명령은 더는 얼렁뚱땅하는 순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신복 상궁들과 내금 위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자시가 가까워진 시각, 내금 위장과 신복들은 침전으로 향하는 어두운 회랑과 길목을 모조리 차단한 채 모든 기둥 뒤에 소리 없는 거미가 되어 숨었습니다. 그날 밤 헌의 주문에 따라 소화가 어렵사리 구해 끓여낸 맑은 쇠고기 무국을 들고 다니는 마지막 걸음을 떼었습니다. 유난히 달빛이 밝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왠지 무서워요. 꼭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조심하거라, 다니야. 아주 조심해야 해.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다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언제나처럼 고양이보다 더 조용히. 침전으로 향하는 마지막 모퉁이, 그 거대한 회화나무 그림자를 막 돌아선 순간이었습니다. 다니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나무에서 분리되듯 스르르 일어섰습니다. 채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곰처럼 거대한 손이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쿵! 맑은 탕이 담긴 뚝배기가 차가운 돌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나는 소리 대신 둔탁하고도 절망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무정한 흙바닥을 적시며 허무하게 식어갔습니다. 다니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새다방 아궁이 뒤편에서 그 모든 것을 숨죽여 기다리던 소아는 그 둔탁한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뚝. 제 심장이 떨어져 깨지는 듯한 그 소리를 말입니다. 그 둔탁한 소리, 쿵. 그리고 이어지는 짧은 비명, 윽. 그것은 그릇이 깨지는 맑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흙바닥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고 살아있는 것이 억눌리는 그런 끔찍하고도 절망적인 소리였습니다. 새다방 뒤편 낡은 아궁이 구석에 숨어 가슴을 졸이며 다니를 기다리던 소아의 심장이 그 소리와 함께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다니야. 그 이름 하나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어둠 속에서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았다. 이 쥐새끼. 이것이로구나. 그 요망한 국. 끌고 가라. 대비마마께서 기다리신다. 그 말은 소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니가 저 어린 것이 나 때문에. 소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모 죄인의 딸. 그 붉은 글씨가 이마를 불로 지지는 듯 했습니다. 도망쳐야 해. 여기서 잡히면 너도 죽어. 내 아비처럼 억울하게 차가운 옥에서 죽는 거야. 도망쳐. 뼛속까지 스며든 두려움이
그녀의 발목을 쇠사슬처럼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끌려가며 버둥거리던 다니의 그 희미한 울음소리, 언니. 하는 그 외마디가 어둠을 뚫고 소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소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한 번 도망쳤지. 아버님이 억울하게 끌려가실 때 나는 어리다는 핑계로, 무섭다는 핑계로 그저 울며 숨어만 있었지. 소아는 떨리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은 얼음물에 터지고 갈라졌으나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밥을 짓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도망친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게야. 내 아버님을 2번 죽이는 것이야. 소아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꼿꼿한 자세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아궁이의 마지막 불씨가 그녀의 하얗게 질린 그러나 결연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한편 다니가 끌려간 곳은 대비의 처소인 자경전이었습니다. 뜰에는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었고 서슬 퍼런 내금이 군관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다니는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흙바닥에 쏟아진 맑은 쇠고기 무국이 아이의 더러워진 옷자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내년이로구나. 감히 주상의 침전에 독을 들인 것이. 대비가 차가운 옥좌에 앉아 그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겨울밤 얼음이 깨지는 소리처럼 차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허나 독이 아니옵니다. 그저 따뜻한 내년 따위의 말을 내가 믿을 줄 아느냐. 대비 곁에 섰던 영의정 윤치경이 다니의 뺨을 거세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다니가 나뒹굴었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마마 앞에서 거짓을 고하려 해. 내년의 배후가 누구냐? 어느 놈이 주상을 해하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라 사주하였느냐?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년의 살갗을 한 점 한 점 포를 떠버릴 것이다. 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시키다니. 누구냐? 그놈이. 당장 불어라. 인두로 지지라는 무서운 명이 떨어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옵소서, 마마. 조용하나 모두의 귀를 잡아끄는 맑은 목소리가 횃불의 어둠 끝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눈이 그곳을 향했습니다. 소아였습니다. 얼어터진 손을 앞으로 모은 채 흑투성이 무수리 옷차림 그대로 그러나 감히 누구도 범접 못할 기세로 그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그 모든 것은 소인이 저지른 일이옵니다. 다니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오시면 아니 되셔요. 대비의 눈이 뱀의 눈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소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었단 말이냐. 고작 이 미천한 세다방 무수리 따위가. 그러하옵니다. 헌데 내가 너를 본 적이 있는 듯 하구나. 대비는 무언가 기억났다는 듯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실로 잔인했습니다. 그래. 역적 이암. 내 아비가 이암이렸다. 주상의 선대왕을 속여 해괴한 음식 이론으로 세상을 혹세무민하려 했던 그자의 딸이 바로 너였구나. 사방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역적의 딸. 그 6글자가 소아의 모든 것을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굴레였습니다. 과연 피는 속일 수가 없지. 아비가 못다한 대역을 그 딸년이 이으려 했구나. 주상의 음식에 주술을 걸어 그 마음을 홀리고 이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어. 여봐라.
저 요망한 것들을 당장 옥에 가두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모든 신료가 보는 앞에서 국문하여 그 죄를 만천하에 밝힐 것이다. 날이 밝았습니다. 헌은 간밤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 다시 창백해진 얼굴로 편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왜 그토록 기다리던 밥상이 오지 않았는지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납시었사옵니다. 상선이 질린 얼굴로 아뢰었습니다. 헌이 고개를 들자 문이 활짝 열리며 대비가 위풍당당하게 모든 조복을 갖춰 입은 신료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포박이 된 소하와 단이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어마마마. 이 무슨 해괴한 일이시옵니까? 헌이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상. 대비가 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를 꾸짖듯 말했습니다. 이 어미가 주상을 병들게 하고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던 그 흉악한 요물을 잡아왔사옵니다. 요물이라 하셨사옵니다. 헌의 눈이 끌려온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단이는 그저 울고 있었고 소하는 입술을 굳게 깨문 채 헌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 눈빛. 헌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눈빛. 그러하옵니다. 주상을 살린다는 핑계로 주상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저 천한 무술이. 저 아이가 바로 역적 이암의 딸이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말에 신료들 사이에서 끔찍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치적인 굴레가 그를 덮쳤습니다. 전현이 아비의 원한을 갚고자 주상의 음식에 부정한 주술을 걸어 주상을 제 소나기에 넣고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 하였나이다. 이는 하늘이 노할 대역죄이옵니다. 당장 전현의 목을 베어 종묘사직을 바로 세우시옵소서. 영의정을 비롯한 대비의 신하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역적의 잔당을 처단하시옵소서. 헌은 그 자리에 선 채 흔들렸습니다. 어미의 서슬 퍼런 눈과 신료들의 압박 그리고 역적의 딸이라는 저항할 수 없는 족쇄. 그는 겨우 살아난 군주였으나 아직은 유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소아의 눈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두려움도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살리고자 했던 그 순수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헌은 그녀가 내밀었던 그 따뜻했던 밥그릇을 떠올렸습니다. 그대가. 헌이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소아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가 그 밥을 지었느냐? 소아가 끓어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엎드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허나 그것은 주술이 아니옵니다. 독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저 전하께서 돌아가신 아버님처럼 마음이 굶주리신 것을 궤변이옵니다. 대비가 소아의 말을 잘랐습니다. 전하, 저 요망한 혀에 더는 놀아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어서 명을 내리시옵소서. 헌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이 여인을 살리면 나는 역적의 딸을 비호하는 미혹된 군주가 된다. 이 여인을 죽이면 나는 내 생명의 은인을 내 손으로 죽이는 배신자가 된다. 이 잔인한 굴레여. 그때였습니다. 헌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유약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건 군주의 결단만이 있었습니다. 좋다. 전하. 어마마마의 말씀대로라면 과인은 이미 전현의 주술에 홀려 이성을 잃었어야 할 것입니다. 신료들의 말대로라면 과인의 옥체는 이미 독에 상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헌이 천천히 옥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소아의 앞에 섰습니다. 허나 과인은 보시다시피 멀쩡하다. 아니,
과인은 3달 만에 처음으로 이 두 발로 뜻대로 걷고 있다. 이것이 어찌 독이요 주술의 결과란 말이냐. 그것은 전하. 아직 그 흉계가 그렇다면 과인이 이 자리에서 모든 신료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독을 마셔보겠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상선. 당장 저 여인이 쓰던 그 솥과 그릇 그리고 쌀과 물을 이 편전으로 가져오라.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4명이다. 어서. 이것은 훤히 군주로서 그리고 한 사내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이자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소아에게 자신의 목숨을 통째로 건 것입니다. 잠시 후 편전 한가운데 작은 화로와 옹솥이 놓였습니다. 흉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소아의 포박이 풀렸습니다. 소아는 훤을 바라보았습니다. 훤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살려라. 그리고 너도 살 거라. 소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었습니다. 사각, 사각. 텅 빈 편전에 쌀 씻는 소리만이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밥을 안쳤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굶주린 이를 먹이려는 한 사람의 순수하고도 간절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대비는 저것이 당장 독약이기를 저주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소하는 첫날과 똑같이 그저 흰 쌀밥 한 그릇 그리고 곁들일 맑은 조개국 하나만을 작은 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훤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모든 신료가 숨을 죽였습니다. 훤은 먼저 밥을 한 술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훤의 입술에 멈춰 있었습니다. 훤은 밥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맑은 국물을 한 술 떠마셨습니다. 아, 그것은 훤의 입에서 나온 낮은 탄식이었습니다. 달구나. 그 한마디에 대비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밥이 이리도 달아. 이 국물이 이리도 따뜻해. 과인이 이 맛을 잊고 있었구나. 훤히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았느냐? 모두 보았느냐? 이것이 독이더냐? 이것이 주술이더냐? 훤의 목소리가 우레와 같이 편전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진심이다. 얼어붙었던 과인의 마음을 녹인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란 말이다. 그는 대비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어마마마. 어마마마께서는 과인의 옥체만을 걱정하셨으나 과인의 텅 빈 마음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아들이 이대로 유약한 군주로 남아 어마마마의 그늘 아래 갇혀있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하. 그게 무슨 망령된 여봐라. 대비는 오늘부로 자경전에 머무르며 그 어떤 이의 아련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잠정적인 명이요. 대비의 죄는 추후 의정부 합좌를 통해 제가할 것이다. 또한 영의정 윤치경을 비롯하여 국정을 어지럽힌 대비의 수족들을 모조리 파직하고 의금부에 하옥하라. 이 시간부로 이 나라의 주인은 과인 이훤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대비가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습니다. 낡은 시대의 굴레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훤은 천천히 넋이 나간 듯 엎드려 있는 소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일어나라. 소아야. 소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아닌 제 이름을 처음으로 불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대의 아비 이암의 사건은 과인이 직접 재수사할 것이다. 그가 남긴 진심이 이러할진대 그의 죄 또한 어둠에 갇힌 누명이었을 터. 전하, 그대는 더는 세답방의 무수리가 아니다. 그대는 그 따뜻한 손과 맑은 마음으로 과인의 곁에서 과인의 수라를 아니 과인의 텅 빈 마음을 평생토록 돌보아 주어야겠다. 훤히 소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구해준 귀한 이에게 내미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소하는 자신의 얼어터진 거친 손을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훤의 손 위에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석 달간 궁궐을 뒤덮었던 지독한 어둠이 마침내 걷히고 있었습니다. 맑은 밥 한 그릇이 얼어붙은 옥좌를 녹인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